혹시 배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뭔가 쿵쿵 울리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그냥 소화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몸속에 숨겨진 시한폭탄, 복부 대동맥류가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건데요. 증상 없이 자라다가 어느 순간 터지면 생명을 앗아가는,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질병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흥미롭게 살펴봤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건 RxI에 올라온 최신 연구 논문인데요. 네. 제목이 좀 거창하죠? 복부 대동맥류 구조 건전성의 개인 맞춤형 평가를 향하여 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연구의 바탕이 되는 4D CTA라는 영상 기술에 대한 리뷰 논문과 우리나라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기사, 자료들도 함께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목표는 이거겠네요. 이 복부 대동맥류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리고 왜 지금 병원에서 쓰는 진단 기준이 좀 위험한 모 아니면 도 방식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이 최신 연구가 어떻게 환자 한 명 한 명의 파열 위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해서 끔찍한 비극을 막으려고 하는지 그 핵심 아이디어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복부 대동맥류. 의사들은 줄여서 AAA라고 부르던데 이게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우리 몸의 가장 큰 수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복부의 대동맥이 어떤 이유로 약해져서 풍선처럼 영구적으로 부풀어 오르는 병이에요. 아, 풍선처럼요? 네, 한번 부풀면 다시는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터지기 직전까지는 보통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증상이 없다고요? 네, 대부분은 다른 일로 병원에 가서 CT나 초음파 검사를 받다가 대동맥이 좀 부풀었네요? 하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아찔한데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배 안에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자료에 나온 시한폭탄이란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다른 국내 연구 자료를 보니까 이게 한번 파열되면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까지 다 포함하면 전체 사망률이 75%에서 90%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무섭네요. 맞아요. 그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아주 드물게 배에서 박동하는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허리, 배 쪽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운 좋은 경우고요. 대부분은 아무것도 못 느끼고 지냅니다. 2004년에 나온 한 국내 연구를 보니까 실제로 파열돼서 병원에 온 환자들의 80%가 그냥 배나 허리가 아프다고 찾아왔다고 해요. 다른 병인 줄 알았던 거죠. 그렇다면 의사들은 대체 뭘 보고 수술을 결정하는 건가요? 언제 이 폭탄을 제거해야겠다고 판단하는지 궁금한데요. 현재의 기준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해요. 단순하다고요? 네, 바로 최대 직경 하나만 봅니다. 보통 자로재에서 그 부풀어 오른 동맥류의 지름이 남성은 5.5cm, 여성은 5cm를 넘으면 수술을 권해요. 잠깐만요. 혹은 크기가 그보다 작더라도 1년에 1cm 이상 아주 빠르게 커질 때도 수술을 고려하고요. 그냥 자로젠 크기 하나만 본다고요? 그렇게 위험한 병인데 기준이 그렇게 간단하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맞아요.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핵심 논문이 정면으로 비판하는 지점이에요. 이른바 one size fits all,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로 모든 환자를 재단하는 방식. 이게 생각보다 허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어떤 허점들이 있는 거죠? 논문이 인용한 부검 연구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에요. 사망한 사람들을 부검해보니 기준치인 5cm가 안 되는 작은 동맥류를 가졌던 사람들 중 13%가 이미 그게 터져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아, 작은데도요? 네. 반대로 더 놀라운 건 기준치를 훌쩍 넘는, 그러니까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은 큰 동맥류를 가졌던 사람들의 60%는 그게 터지지 않은 채로 다른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거죠. 이야,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진진해지네요. 그럼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어떤 사람은 아직 괜찮은데도 괜히 위험 부담이 큰 수술을 받게 되는 거고, 그렇죠.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정작 더 위험한 작은 폭탄을 몸에 지닌 채 아직 괜찮습니다라는 말만 듣고 집에 갔다가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논문에서 이런 경우를 피할 수 있었던 재앙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말이 딱 맞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는 거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 논문에서는 그럼 뭘 보라고 하나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비판을 했겠죠.
네, 단순한 줄자 측정에서 벗어나서 생체 역학적 분석이라는 훨씬 복잡한 세계로 들어가자고 제안해요. 생체 역학적 분석이요? 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벽 응력이라는 걸 계산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간단히 말해 혈압 때문에 혈관벽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죠. 압력이 높으면 당연히 위험하겠네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계산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수치가 위험 수준을 넘는지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가 문제였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문제는 벽이 받는 스트레스만큼이나 그 벽 자체가 얼마나 튼튼한지, 즉 벽 강도 월 스트렝스가 중요한데 이걸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아무리 스트레스가 높아도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튼튼하면 안 터지겠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의 대동맥 벽을 떼어내서 얼마나 튼튼한지 실험해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연구가 딱 막혔던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받는 힘은 계산할 수 있는데 버티는 힘을 모르니 반쪽짜리 정보였던 거군요. 정확해요. 그래서 이 연구팀은 완전히 다른 길을 찾았어요. 버티는 힘을 직접 잴 수 없다면 대신 힘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자고 한 거죠. 반응을 본다. 네, 그래서 측정이 가능한 두 가지, 벽 장력과 벽 변형률을 동시에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장력이랑 변형률. 이게 혹시 이런 건가요? 제가 고무줄을 당길 때 손으로 당기는 힘이 장력이고 그 결과 고무줄이 쭉 늘어나는 정도가 변형률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오, 완벽한 비유예요. 바로 그거예요. 연구진은 4DCTA라는 특별한 영상 기술을 썼어요. 4DCT예요? 네, 이건 심장이 쿵쿵 뛰는 한 주기 동안 대동맥의 움직임을 찍은 3D 영화 같은 거예요. 이거 혈압 데이터랑 합쳐서 혈압이 오르내릴 때 동맥류 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변형률을 눈으로 직접 보고 그걸 바탕으로 벽이 받는 힘, 장력을 역으로 계산해낸 거죠. 와, 그러니까 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고 그 벽의 상태를 추측해낸다는 거군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서 새로운 지표를 만들었다고요? RSII라고 하던데요. 네, 상대적 구조 건전성 지수, Relative Structural Integrity Index, 줄여서 RSII입니다. 네. 여기서 정말 재밌는 점은 이 RSII가 사실상 그 동맥류 벽의 유연성 지도 또는 취약점 지도라는 거예요. 취약점 지도요. 네. 계산식은 원주 방향 변형률을 벽 정력으로 나눈 건데 쉽게 말해 같은 힘을 줬을 때 얼마나 잘 늘어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잠깐만요. 거기서 상대적이라는 말이 왜 중요한가요? 듣기에는 그냥 구조 건전성 지수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상대적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아, 핵심을 짚으셨어요. 상대적이라는 말 덕분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버티는 힘을 모른다는 문제를 피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환자마다 혈압도 다르고 혈관벽 두께나 재질도 다를 텐데 그 절대적인 값을 일일이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환자의 동맥류 안에서 어떤 부위가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더 약한가, 그 약한 고리를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상대적 건전성인 거죠. 아,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는 거군요. 논문에 나온 그림들을 보니까 정말 지도처럼 생겼더라고요. 동맥류 표면의 어떤 부분은 파랗고 어떤 부분은 빨갛고 특히 빨갛게 고립된 섬 같은 지역들이 있던데 그 섬들이 의미하는 게 뭔가요? 그 빨간 섬들이 바로 RSII 값이 높은 지역이에요. RSI 값이 높다는 건 주어진 힘, 즉 장력에 비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변형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아, 즉 적은 힘에도 흐물흐물하게 많이 늘어나는 국소적으로 약해진 부분이라는 신호죠. 바로 여기가 잠재적인 파열 위험 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20명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 빨간 섬들이 동맥류가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이 바로 이 연구의 핵심 아닐까요? 크기만 봐서는 놓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냈다는 뜻이니까요. 맞습니다. 논문에 인용된 다른 연구를 보면 실제 기증받은 대동맥류를 실험실에서 터질 때까지 부풀려보는 실험을 했더니 4개 중 1개는 가장 넓은 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터졌다고 해요. 아, 정말요? 네, RSI 지도는 바로 그런 눈에 잘 띄지 않는 숨겨진 약점을 족집게처럼 찾아낼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다른 의학적 사실과도 잘 들어맞는다고요? 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어요. 한 환자의 동맥류 부위와 그 바로 위쪽의 건강한 대동맥 부위를 비교해 봤더니 예상대로
건강한 부위의 RSI 값이 훨씬 높고 균일하게 나타났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건강한 혈관은 원래 고무줄처럼 탄력 있고 유연하다는 뜻이거든요. 반대로 동맥류 벽은 전체적으로는 딱딱하게 굳어 있지만 그 와중에 군데군데 국소적으로 위험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죠. 이 취약점 지도라는 개념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 모든 분석이 가능하려면 애초에 엄청나게 정밀한 영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참고한 다른 자료가 바로 이 영상 기술, 컴퓨터 단층 혈관 조영술 CTA였죠. 맞아요. 이 모든 건 좋은 데이터에서 시작되니까요. CTA는 CT 스캐너랑 조용제라는 약물을 써서 우리 몸의 혈관을 3D로 들여다보는 기술이에요. 네. 요즘 최신 장비들은 환자가 숨을 딱 한 번 참는 짧은 시간 동안 1mm보다도 작은 단위까지 아주 정밀하게 찍을 수 있어요. 여기서 4D라는 건 시간축을 더한 거예요. 아, 시간축. 네. 심장이 뛰면서 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전 과정을 동영상처럼 찍는 거죠. 아, 그래서 대동맥 벽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었던 거군요. 리뷰 논문을 보니까 이 CTA 기술이 이미 다른 분야에서는 꽤 표준적인 기술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네. 기술 자체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혈관에 스텐트를 넣는 시술, 이바라고 하는데 이걸 계획하거나 응급혈관 질환을 진단할 때 이미 널리 쓰이고 있죠. 네네. 핵심 연구 논문에서도 4D CTA가 아직 복부 대동맥류 진단에 일반적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심장 분야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임상에 적용될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원리적으로는 4D 초음파나 시내 MRI 같은 다른 영상 기술에도 이 RSTIR 분석법을 적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깊게 파고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복부 대동맥류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찾아오는 치명적인 몸속의 시한폭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네요. 그리고 현재 병원에서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인 직경은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하고 위험한 수술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본 이 새로운 연구는 첨단 4D 영상 기술과 생체역학을 결합해서 RSIR이라는 개인 맞춤형 취약점 지도를 제시했어요. 네. 단순히 크기가 아니라 압력에 따라 혈관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분석해서 진짜 위험한 부분을 콕 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실제 동맥류가 터지는 실험 결과와도 잘 들어맞는다는 가능성까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연구는 아직 방법론을 제시하는 초기 단계이고 실제 임상에서 유용한지는 이제부터 증명해야 해요. 아, 아직은 연구 단계군요. 네, 연구진도 2027년 첫 결과 발표를 목표로 대규모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어요. 어떤 질문이죠? 이렇게 진단 기술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예측적으로 발전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위험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핵백 논리 대신 당신의 동맥류는 북동쪽 벽의 파열 확률이 3년 내에 27%이고 남서쪽은 5%입니다. 와 같은 복잡한 확률 지도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환자라면 그리고 의사라면 이렇게 더 미묘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결정을 어떻게 내리시겠어요?